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성변형기술사 최상균입니다. 요번에 메일에 강의를 요청하는 내용이 하나 왔습니다. 자, SMR에 대해 강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정규반 수업을 듣고 있는 수강생입니다. 이번 주 강의 시간에 SMR에 대해 짧게 강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대세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종류, 특징 등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SMR에 대해서는 이제 최근에 시험 출제도 되고 있지만 수업 시간에 SMR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SM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회 1교시에 즉 22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SMR에 대해 특징에 대해 각각 설명하라 해서 순행각 SMR, 그다음 소듐 냉각 고성로, 용융염로 SMR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1교시에 나왔는데 이 당시에는 매우 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자, 131회 3교시입니다. 이제 25점짜리 나왔는데 그 다음 23년도에 나왔습니다. 자, 소형 모듈 원자료의 종류와 특징, 적용 분야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게 이제 23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24년은 쉬고 25년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SMR의 정의, 주요 장단점 및 대형 원자력 발전과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138회 1교시 SMR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22년, 23년, 24년 한 해 쉬고 25년, 26년 계속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게 되면 SMR 자체의 정의, 특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대형 원자력 발전과의 비교 설명, SMR 자체의 종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3.5세대, 뭐 4세대, 그 다음에 뭐 차세대,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출제 내용이다라고 보면 여기에다 플러스 최근의 트렌드, SMR의 본질적인 문제점, 경향, 풀어야 될 과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되면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138회에서는 SMR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SMR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호불호, 안전성, 또 안정성의 논란을 넘어서 실제로 이렇게 계속 출제가 되고 있고 연구 개발 수준도 곧 상용화될 정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SMR에 대해 실제 검색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초등학교 수준의 설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좀 전문적인 수준의 설명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었고요. 기술사 답안을 작성할 정도의 수준 또는 원자력 발전의 전반적인 설명을 덧붙인 해석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학원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기초 설명부터 해드리지만 이 부분까지 설명은 좀 어렵고 하지만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었지만 기본적으로 SMR 자체의 정의, 그 다음에 장단점, 종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세대별 특징, 세계적 현황, 앞으로의 과제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목차 자체도 개요, SMR의 정의, 핵심 기술적 특징, 기존 대형 원장과의 비교, 종류, 그래서 경수형, 액체 소듐, 헬륨형 종류와 특징, 국내의 트렌드, 주요 기업들의 현황, 핵심 당면 과제 해서 이 6가지 정도로만 준비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들은 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을 3번과 4번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적으로 좀 해드릴 계획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SMR 설명을 하기 위한 첫 번째 도입 부분의 개요입니다. 첫 번째가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무탄소 전원 확보와 신재생 에너지의 간헐성 보완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탄소 중립 네트 제로라고 하는 이 자체도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간 활동에 의해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는 상태. 자, 요것이 이제 탄소 중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실질적인 내용은 CO2를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지만 이 CO2가 발생되는 것 자체를 흡수하거나 제거한다. 그래서 이 제거의 내용을 보면 카본 캡처가 있고 유틸라이제이션 앤 스토리지죠. 그러니까 이 CO2 자체를 포획하고 그다음 CO2를 이용하고 또 CO2를 저장해서 외부로 나오는 CO2 자체를 없게 하겠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탄소 중립이 되는 것이고, 그 하위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RE100, 그다음에 CF100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RE100과 CF100이 서로 이제 상충될 수도 있고 또 같이 공생 관계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RE100입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다, 이런 얘기인데, 자, 정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재생에너지를 구매해서 상쇄하는 방식이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가전제품 회사가 있는데, A라고 하는 가전제품 회사에서 뭐 가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이 있으면 그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곳에 재생에너지를 사와라, 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는 에너지 자체도 태양광, 풍력, 수력, 지열 등의 only 재생에너지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RE100을 주도하는 주체는 다국적 비영리 민간기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게 국제기구다라고 하면 새로운 관사가 되겠지만 국제기구가 아닌 비영리 민간기구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애플에서 내가 앞으로 구매해야 될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는 RE100으로 만든 제품만 쓰겠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삼성전자에서 애플에 어떤 제품을 납품할 때 RE100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받아야 된다, 막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다 보니까 이 SMR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RE100의 관점에서는 재생에너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SMR은 RE100 관점에서는 제외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본 프리 CF100 에너지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사용 전력의 100%를 무탄소 에너지로 충당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무탄소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자, 재생 에너지를 포함하되 CO2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CF100입니다. 따라서 여긴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그다음에 CO2 캡처 시스템, 아니면 CO2 유틸라이징, 아니면 세이빙 시스템까지 포함한 전체를 얘기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유엔이나 한국 정부 등 이제 국제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SMR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탄소 배출이 없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서로 이제 대립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도 된다. 왜 그러느냐? 자, 재생에너지가 실질적으로 부족하고 제일 중요한 게 간헐성입니다. 즉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이 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주자들인데, 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밤이 되면 발전할 수가 없고,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이제 간헐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애플이나 구글과 같은 기업은 RE100을 달성한 후 실질적인 탄소 제거를 위해 CF100을 추가로
추진 중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비영리 민간 기구의 핵심인 뭐 애플, 구글 이런 데에서 아리100을 전제로 하지만 아리100의 문제점들을 보완해주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CF100도 같이 공존해서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전력 수요처의 다변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가장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곳이 데이터 센터죠.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수소 생산 등 대규모 송전망 건설 없이 현지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분산형 전원에 대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가 SMR의 위상이죠. 자, 기존의 대형 원전의 경제적 안전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형화, 일체화, 모듈화를 실현한 차세대 핵심 에너지원이다. 이런 관점.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SMR이 요구가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SMR의 정의, 핵심 기술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는 자, 전기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인 원자로를 말하는 것이고, 노심,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 주요 기계를 하나의 압력 용기에 통합한 일체형 원자로다. 그래서 노심, 증기 발생기, 가압기 등이 일체화되어 있는, 그래서 이 자체들이 모듈화되어서 하나로 인터그레이티드 되어 있는 이러한 원자로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SMR에 대한 핵심 기술 키워드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스몰이죠. 예, 소형화입니다. 노심 용량을 줄여 붕괴열 제거가 용이하고 물리적 크기를 줄여서 입지 제약을 해소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가 모듈화죠. 그래서 주요 기기를 공장에서 제작한 후에 현장에서 조립해서 건설 기간이 단축되고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핵심 키워드고, 세 번째가 패시브 세이프티입니다. 이건 이제 피동형 안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자, 전력이나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연대류, 중력, 측정기 등 물리 법칙에만 의존해서 노심을 냉각하는 설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원전은 가장 중요한 게 냉각제입니다. 뒤에서 한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냉각제의 냉각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즉 인위적으로 순환을 시키는 어떤 냉각 계통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원자로가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지금 SMR 자체는 일부러 이렇게 기계적인 동력을 가동시켜서 순환시키는 것 자체가 아니고 자연대류, 중력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냉각을 하는 안전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존 대형 원전과의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은 기본적으로 1000메가에서 1400메가와트가 기존 대형 원전이고요. 그 다음에 설계 자체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이제 루프 타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원자로, 그 다음에 가압기, 냉각계 배관들, 증기 발생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독립적인 구조물로 되어 있고 얘네들을 배관으로 있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한국형 원전 같은 경우도 가압을 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배관들을 통과하는 유체의 압력이 매우 크죠. 그래서 이 유체 압력이 크기 때문에 만약에 리크가 발생되었다, 배관과 배관을 연결해주는 밸브라거나 아니면 이런 연관 부위에서 리크가 발생되면 이건 대단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일반 유체에서의 노출이 발생되는 것은 그냥 수리하면 되지만, 지금 이것은 뭐냐면 방사능에 오염된 것들이 누출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수의 배관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일체형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배관을 최소화해서 사고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였다. 이것이 바로 기존 대형 원전과의 비교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계통도 여기는 이제 능동형이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전원을 공급해서 전원에 의해서 서큘레이션 되는 이런 타입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뭐예요? 자연대로죠. 외부에서 전원이 없어도 자연적으로 냉각 순환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대형 원전은 비상계획 구역 이렇게 해서 이제 EPZ 이렇게 표현하는데 약 20-30km 정도가 이제 안전구역이다. 이렇게 보면 소형 모듈 원전은 수백에서 1km 정도다.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 기간은 10년, 공사비는 뭐 수조 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 3에서 5년, 수천억 원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지 및 냉각을 보게 되면 기존 대형 원전은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SMR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 대류 냉각이기 때문에 공냉식도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대량의 냉각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지의 제약을 덜 받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래서 내륙 산단 인근에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장점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종류 및 특징입니다. 자, 종류를 설명드리기 전에 기존 경수형 원전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냉각제입니다. 자, 원자로를 구성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핵연료, 냉각제, 감속제, 제어봉 등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냉각제죠. 제가 수업 시간에도 설명드리지만 차도 엑셀보다 중요한 게 브레이크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멈출 줄 아는 것이죠. 이 원자로 자체도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을 끄집어내서 어떻게 원자로를 안정화시킬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냉각제의 특징이나 냉각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 주셔야만 원자로를 이해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냉각제가 뭐냐? 자, 연료를 냉각해서 핵연료 피복제가 녹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를 외부로 끄집어내는 열매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냉각제다 그러면 쿨링 시스템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쿨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자로 내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열 매체다. 이게 더 중요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그림입니다. 자, 가만히 보게 되면 요 안에 있는 곳이 이제 원자로 경납 용기다라고 하고 이 원자로 경납 용기에서 발생한 증기가 터빈을 돌리고 발전기를 통해서 전력 생산하고 다시 복수기를 거쳐서 다시 원자로 경납 용기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크게 보면 원자로 경납 용기, 그 다음에 터빈 발전기, 복수기, 급수펌프.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화력 발전도 다 공용적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화력 발전소의 보일러가 원자력 발전소의 경납 용기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자로 경납 용기. 자, 여기를 이해하는 게 이제 핵심인데 원자로 경납 용기를 가만히 보면 압력 용기가 있고 이 압력 용기는 실제로 핵분열이 이루어지는 원자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열매체, 이 냉각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으면 경수 감속, 경수 냉각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경수 감속, 즉 경수로 감속을 하고 경수로 냉각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냉각제와 감속제가 둘 다 경수란 얘기죠. 이 경수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로 압력 용기 안에서 중성자로라고 하는데 이 중성자로에서 발생한 열 에너지는 매우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냉각제는 경수를 쓴다고 했는데 경수는 일반적인 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끄집어내야 되는데 이 물이
그만한 뜨거운 온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을 해야죠. 기체가 됩니다. 자, 기체가 되면 열을 외부로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는 있으나 매우 작게 되죠. 그래서 냉각제로 사용하는 경수 자체는 물이 끓지 않게끔 압력을 매우 세게 가해줘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얼마만큼?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는 160기압까지 압력을 가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PV 증발선도를 잘 기억해보면 압력을 높이면 기체가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된 상태에서 많은 열을 견딜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실제로 160기압의 물이 견딜 수 있는 포화수의 온도가 얼마냐 그러면 348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로에서 발생된 열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이 냉각제는 348도 이내에서만 가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냉각수에서 끄집어내는 온도는 얼마냐면 320도씨까지만 끄집어냅니다. 만약에 320도씨를 넘어서 348도씨를 오버한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예, 이때는 포화수, 즉 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증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포화 증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어떻게 돼? 냉각수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원자로가 어떻게 돼? 식지 않고 더 온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핵비등 이탈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포화수의 온도하고 지금 가동 운전 중인 온도의 차, 이게 바로 이탈 마진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탈 마진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개념이 된다. 이게 이제 기존의 원자로입니다. 자, 여기서 320도씨의 냉각수의 온도가 여기서 증기 발생기를 거쳐서 증기를 발생하면, 예, 리턴 될 때, 이렇게 리턴 될 때 온도는 약 290도씨로 떨어집니다. 즉 160기압의 포화수가 증기 발생기 안에서 290도씨의 온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그만큼의 열을 무엇이 받습니까? 예, 여기 순환되는, 급수 순환되는 물이 열을 받아서 증기가 되죠. 그때의 증기의 압력은 55기압이고, 이 55기압일 때의 포화 증기의 온도는 얼마냐면 270도씨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얘는 증기이기 때문에 물처럼 온도를 오버해도 관계가 없죠. 왜? 오버해봐야 증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거의 임계 온도까지 올라갑니다. 즉 55기압에 해당되는 증기 온도까지 올라간다. 포화 온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터빈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은 바로 여기서 본 것처럼 압력도 낮고 사용하는 온도 자체가 포화 온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포화 온도에 해당되는 증기, 포화 증기란 얘기죠. 우리 화력 발전은 과열 증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과열 증기를 사용하는 이점을 통해서 효율이 올라가고, 원자력 발전은 이유를 불문하고 포화 증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떨어진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은 화력 발전에 비해서 효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압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 경수형 원전의 압력은 거의 160기압 정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포화수의 온도도 320도씨, 그 다음에 증기를 발생시키고 나서 되돌아가는 온도는 290도씨. 이 열차에 의해서 발생된 증기가 터빈으로 들어가는데, 그때의 터빈의 온도 270도씨 정도가 될 것이고, 압력은 55기압 정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두 번째, SMR의 종류 및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MR의 종류는 크게 보면 경수, 액체 소듐, 헬륨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액체 소듐 내에서도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것은 다음에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경수형입니다. 이건 이제 3.5세대다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좀 주력으로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액체 소듐과 헬륨이 이제 4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수형 설명드리고 액체 소듐, 헬륨식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수형 원전의 운전 온도는 약 300도씨가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국형 원전은 320도씨가 증기 발생기 통해서 290도씨로 낮춰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160기압의 320도씨의 정도는 지금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SMR의 경수형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실력이 검증되어 있는 160기압 정도의 압력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보다 약간 떨어진 150기압의 온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아까 160기압의 포화 온도보다 약간 온도가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여지간 운전 온도는 약 300도씨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얘는 경수를 사용하니까 물 자체가 매우 안정적인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주요 이제 용도는 뭐냐면 이제 전력 생산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물이 증발하면 감속제, 냉각제 능력이 떨어지죠. 예, 증발하면 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증발되지 않도록 압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고 했었고요. 자, 기존 원전의 검증 압력인 160기압보다 약간 작은 압력을 선정했으니까 사고의 위험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압력 용기가 파된데요, 냉각수가 유출될 때 증기의 부피가 1600 정도로 커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냉각계가 순환하는데 만약에 리크가 발생했다 그러면 일반 석유화학이랄지 일반 공장에서 발생된 증기는 큰 문제 되질 않아요. 그건 다시 리크를 수리하면 되지만 얘는 지금 뭐예요? 고압 고온의 물 자체가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누출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리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것이 고압의 상태에서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부피가 매우 커지는 증기가 되는데 부피가 1600배 정도로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원자로 압력 용기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압력을.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장 큰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전 이 압력 용기와 관련된 또는 일반 압력에 물이 누출된다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준 게 바로 뭐냐면 액체 소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수는 고압이 되는데 고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액체 소듐, 즉 우리가 얘기하는 나트륨입니다. 이 나트륨은 압력을 가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운전 압력은 액체 소듐은 1기압이 되는 것이고, 이 1기압에 약 800에서 900도씨까지의 열을 축적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 한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나트륨은 물과 공기에 접촉되게 되면 폭발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고 냉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나온 게 바로 뭐냐면 헬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4세대는 헬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겁니다. 자, 헬륨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수소 다음의 원소 번호이기 때문에 매우 작고 그렇지만 외곽전자가 2개라서 매우 안정적인 원자입니다. 따라서 헬륨을 사용하면 매우 안정적인데 문제는 뭡니까? 이 자체가 기체죠. 이 자체가 기체니까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외부로 끄집어내는데 적정하지 않아요. 기체이기 때문에 밀도가 매우 낮은 것이죠. 그래서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역시 얘도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압력을 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냉각제 역할을 제대로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압력을 가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약 50에서 70기압 정도로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원소다.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력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생산된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전기 분해하면 또 뭐가 나옵니까? 예, 또 수소가 나오죠. 그래서 수소 에너지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에너지원이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기체이므로 냉각제로서의 부족함. 그래서 압력을 가하여 밀도가 높은 기체로 만들고 압력이 높고
크기가 작은 기체이므로 누기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자, 그런데 얘는 아까 경수처럼 150기압까지 올리지는 않습니다. 약 50에서 70기압 정도로 올리는데, 자, 그래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누기 시 희소성으로 원가가 상승됩니다. 이 헬륨 기체는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많지 않은 기체라고 합니다. 헬륨을 확보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렇게 되죠. 어렵다라고 하는 게 결국 경제성에 대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경제성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리크가 발생되면 이 리크에 따른 원가 상승이 매우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단점으로 되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냉각제 계통 내부에 미량의 불순물이 섞이면 이게 고온이 되니까 부식의 원인이 된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 헬륨의 작동 온도는 약 800에서 900도씨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증기로, 물이 증기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약 600도 정도 됩니다. 최대 700도 언더까지 되는데, 지금 헬륨의 작동 온도가 750에서 950도씨까지 올라가니까 매우 고온의 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순물이 섞이면 이 불순물에 의해서 아주 커다란 부식이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단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헬륨 자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제 감속제는 흑연으로 사용합니다. 자, 뒤에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경수 같은 경우에는 열 중성자, 즉 저속 중성자 중에 에너지 레벨이 매우 떨어지는 0.025 전자볼트가 되는 열 중성자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액체 소듐은 고속 중성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헬륨도 저속 중성자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것은 감속제를 쓰죠. 왜냐하면 경수감속, 경수냉각로는 경수를 감속제와 냉각제로 썼는데, 헬륨 자체가 냉각제이고 기체가 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감속할 이 재료로 이제 흑연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고, 액체 소듐은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이 자체가 이제 액체 나트륨입니다. 액체 나트륨이다 보니까 별도의 감속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감속제를 쓸 수 없으니까 핵분열하고 나온 에너지 레벨이 매우 큰 중성자가 나오겠죠. 그걸 이제 고속 중성자, 즉 1메가 전자볼트 이상이 되기 때문에 1메가 전자볼트 이상이 되는 이 중성자를 가지고 핵 분열을 시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초반에 SMR의 종류해서 경수형, 그 다음에 소듐 냉각로형, 그 다음에 용융염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소듐 냉각 고속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소듐 냉각, 즉 액체 나트륨입니다. 액체 나트륨에 대한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감속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감속제가 없으니까 이 고속 중성자가 저속 중성자, 그 다음에 열 중성자까지 내려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고속 중성자가 우라늄하고 핵분열을 하게 강제적으로 만든 원자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우라늄 235와 열 중성자가 핵분열을 해서 열이 발생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우라늄 235는 0.7%밖에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 99.3%는 우라늄 238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 235가 0.7%인 이 전홍축 이 상태에서는 핵분열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라늄 235의 농축도를 약간 더 올렸죠. 그래서 3에서 4% 정도를 가지고 실제로 핵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지금처럼 우라늄 235나 238이 이것도 부존 자원에 한정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우라늄 235가 아니고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라늄 238을 사용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고민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들어졌던 게 바로 뭐냐면 고속
증식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속 증식로는 핵분열을 일으킨 상태에서 거기서 발생된 열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라늄 235와 238을 비교했을 때 우라늄 235는 질량수가 홀수죠. 그래서 질량수가 홀수인 것만이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핵분열 물질 이렇게 얘기하고, 질량수가 짝수, 즉 238, 우라늄 240 이런 것들은 짝수라서 핵분열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이걸 핵분열 연료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핵분열 연료 물질을 질량수를 홀수로 바꿔주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그게 바로 이제 중성자가 하나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루토늄 239를 만드는 겁니다. 즉 우라늄 238에 중성자를 포획을 시키면 우라늄 239로 바뀌고, 우라늄 239가 플루토늄 239가 되니까 핵분열 물질로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고속 증식로였는데, 이 고속 증식로에 사용되는 냉각제가 나트륨이었는데, 이 나트륨 자체가 물 또는 공기 중에 있는 습기하고만 반응해도 폭발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점을 좀 더 보완을 그게 바로 이제 소듐 냉각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와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 중성자와 우라늄 238의 반응이 활성화된다. 그래서 운전 온도는 약 500에서 550도씨 정도가 되겠고요. 핵연료는 이제 고체 금속 또는 이제 산화물, 핵연료봉 이렇게 쓰이게 되겠고요. 자, 낮은 압력으로 운영할 수 있죠. 거의 뭐 상압이나 뭐 1기압, 2기압 정도로 되겠고, 그다음에 소듐의 화학적 활성이 매우 중요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나 공기 중에 있는 습기하고만 접촉해도 바로 이제 폭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핵 폐기물 재활용 연소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라늄 235가 핵분열하고, 그 다음에 우라늄 238이 고속 중성자를 잡아들여서 플루토늄 239가 되었을 때 파일로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핵분열 물질, 즉 질량수가 홀수인 것만 끄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질량수가 홀수만 끄집어내게 되면 이 자체가 또 핵분열을 할 수 있는, 즉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표현할 때 핵폐기물 재활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파일로 프로세싱을 하게 되면 연료 제조를 다시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연료 제조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기술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SFR, 즉 소듐 냉각 고속로는 연료를 태우는 소각로 내지는 발전소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라늄을 핵분열을 시키고 남은 핵 폐기물에서 플루토늄을 끄집어내면 플루토늄 239를 가지고 또 한 번 핵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대부분 우라늄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발전소 겸 소각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핵심 내용을 보겠습니다. 1기압하에서 끓는 점이 880도 이 정도 되니까 매우 안정적이죠. 왜? 운전 온도는 500도씨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 물과 반응할 때 폭발한다,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고속 증식로의 기술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고속 증식로는 기본이 이제 전환비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듐 냉각로는 고속 증식로가 증식의 관점에서 봤다면 얘는 증식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핵발전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용융염 원자로입니다. 이 용융염 원자로는 이 소듐 냉각 고속로 자체가 1기압이나 저압으로 운영은 되지만 매우 불안정하죠, 소듐이. 그래서 안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융염을 사용합니다. 이 용융염은 소금, 불소 화물 등을 결합시켜서 고온으로 녹였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고온으로 녹인 온도가 얼마냐? 600에서 700도씨 정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연료 자체도 액체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융염 원자로에 들어가는 액체 용융염 자체가
액체고 그 다음에 연료 자체도 액체여서 이 냉각제의 핵연료가 혼합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운전 자체도 상압. 그 다음에 이제 비상시에 연료 자가 배출 또는 이제 응고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흑연 감속제 타입, 그 다음에 감속제 없는 타입도 존재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감속제를 흑연으로 사용했다는 얘기는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 쓰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감속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처럼 소듐 냉각 원자로처럼 고속 중성자하고 반응을 시키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용융염 원자로를 또 두 개로 더 나누어 보면 감속제가 있는 타입과 감속제가 없는 타입으로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데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특징 보겠습니다. 자, 핵연료를 냉각제인 용융염에 섞어서 액체 상태로 순환시킵니다. 그래서 이상고온 발생 시 냉각제가 녹아내리고 하단 배수조로 자동 배출되어 굳어버림으로써 노심 용융 멜트다운 사고가 거의 없다.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멜트다운도 매우 중요한,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즉 냉각제가 냉각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거의 3000도 이상이 되는 원자로 자체의 용융 현상이 발생이 되면 어느 것도 그 용융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 그래서 지구 중심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었던 그 기억도 납니다. 자, 이제 과제를 보게 되면 고온의 염에 의한 금속 부식, 액체 상태 해결들을 관리하는 새로운 규제, 이런 기준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용융염이 된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SMR에 대한 종류를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정리해보자면 결국 냉각제를 무엇으로 쓸 것이냐에 따라서 냉각제 특징을 가지고 SMR을 분류한 것이다. 물론 이제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죠. 이 자체 이제 특징들이 있지만 우리가 구분할 때 답안을 작성할 때 핵심 키워드는 냉각제의 어떤 특징, 이걸 잡고 가시면 답안지 작성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SMR 자체의 장단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전에 제가 강의 드렸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장점, 안전성을 향상시켰다. 초기 투자비가 감소되고 건설과 운영에 유연성이 있다. 그 다음에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 이 정도가 되겠고요. 단점으로는 발전 단가가 불확실하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실용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기 생산하는, 물론 모듈러지만 한기 생산하는 금액이 아직까지는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죠. 이것도 대중화되어서 많이 생산하면 단가가 저렴해지겠죠. 그게 바로 이제 모듈러의 장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기술 인허가에 대한 미성숙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핵연료 폐기물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는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사회적인 소용성, 얼마만큼 수용해 줄 수 있느냐, 이것도 원전이죠. 소용이라도 이러한 장단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5번째입니다. 자, 국내외 트렌드죠. 트렌드 및 주요 기업들의 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장 규모를 보면 2025년 글로벌 SMR 시장 규모는 약 60억 달러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034년까지 약 160억 달러 규모로 성장을 예상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약 2.5배 정도 되는 것이고, 북미가 이제 최대 시장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주요 프로젝트 현황을 보겠습니다. 2026년 기준인데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중국입니다. 세계 최초의 육상 SMR인 링능원이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이제 상업운전이 된다 이런 말이고, 전기 출력은 125메가와트, 설계 수명은 60년. 자, 핵심 기술을 보면 주요 기기가 하나의 용기에 통합된 일체형 설계와 사고 시 자연 현상을 이용해 시키는 완전 수동 안전 시스템을 채택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냉각제의 어떤 성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계 최초 인증, 2016년 국제원자력 기구의 안전성 검토를 거쳐서 세계 최초로 통과하고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일정을 보면 2021년 7월에 착공했고 25년 10월에 시운전의 핵심인 저온 기능 시험을 통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우 보겠습니다. 자, 뉴 스케일은 77메가 설계 인증을 완료했고, 테라파워는
와이오밍주에서 나트륨 실증 단지를 착공하고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6년 2월에 SMR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SMR R&D, 생태계 조성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8년도까지 표준 설계 인가를 완료하고 2035년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세계 주요 기업들의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구글입니다. 자, 카이로스 파워와 계약해서 2030년까지 SMR을 가동할 계획에 있답니다. 아마존은 엑스에너지 등에 약 5억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기가와트 규모의 SMR을 확보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SMR 투자와 더불어 퇴역했던 3마일섬 원자로를 재가동해서 전력을 독점 공급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업체는 다른 SMR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인데, 빌 게이츠는 이제 자체가 이제 테라파워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와이오밍주에서 소듐 냉각 방식의 SMR 실증 단지 착공에 들어갔고, SK와 HD 현대 등 한국 기업들도 파트너로 참여 중에 있다. 아주 고무적인 내용이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핵심 당면 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당면 과제는 이제 우리가 할로라고 얘기하죠. High Assay Low Enriched Uranium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제 연료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기존에는 저농축 우라늄이라고 해서 대형 원전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에서 5% 정도 수준으로 농축을 한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고농축 우라늄을 쓴다라고 하면 농축도가 20% 이상인데, 이제 이것은 원전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이제 핵무기 또는 이제 연구용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SMR에서 사용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범위의 사이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5%를 넘고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우리가 이제 할로우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할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 원전용보다는 높고 무기급보다는 낮은 그 사이에 이제 차세대 원전용 핵심 연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필요성을 보게 되면 현재 개발 중인 4세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었죠. 소듐 냉각, 그 다음에 초고온 가스로 이게 헬륨노인데, 요 이제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 그래서 연료의 농축도가 높을수록 더 작은 도심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추출할 수가 있고, 운전 주기가 연장되죠. 자, 연료를 한번 넣으면 교체 없이 더 오랫동안 가동할 수 있어서 더 경제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또 폐기물이 그만큼 감소되는 겁니다. 즉, 핵연료의 연소 효율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발생량이 감소한다. 지금 우리나라가 대략 4%의 농축 우라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4%고 나머지 96%가 우라늄 238인데, 지금 우라늄 238을 핵연료 재처리를 못하니까 그 자체로 그대로 그냥 폐기물로 쌓아두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핵연료 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우라늄 238을 239로 변환시켜서 플루토늄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폐기물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농축도 20%라고 한다면 우라늄 235가 20%고 80%가 우라늄 238이 됐는데, 그러면 4% 대 96%하고 20% 대 80%니까 이 폐기물 양이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한번 장착을 하게 되면 4%의 사용 시기하고 20%의 사용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한번 장착하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현재까지 러시아가 유일한 공급처다.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나니까 이 하루에 대한 소모량 또는 농축도 20% 이상의 연료를 구매하기가 이제 쉽지 않아졌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가 독점적인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개발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보편화되어서 좀 우라늄 농축도가 높은 핵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이제 본질적인 이제 과제가 된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농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차를 만들고 좋은 휘발유를 쓰는 것이 그 차에 좋은 것처럼 SMR의 성능을 높여서 사용을 하되 거기에 들어가는 연료 자체도 고품질이면 고품질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SMR의 어떤 하나의 당면 과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금 길지만 SMR 자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적인 설명은 아닐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술사 답안지를 쓰는데 지금 설명드린 정도의 범위면 충분히 다 정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